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과 질병의 관계는 무엇인가입니다. 출판사는 한원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리디거 달케는 민헨에서 의학을 공부한 뒤 자연치유법과 정신 전문 의사 양성과정을 마쳤다. 현재 심리치료사로 자연치유학 의사로 활동하면서 금식과 명상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저자입니다. 토르발트 데트레프센,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이자 밀교적 심리학 분야의 가장 유명한 대표자 중 한 명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읽기 거북하다. 내가 걸린 병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병자가 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에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병을 불렀다는 사실을 밝혀주려 한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유해물질, 문명, 불건전한 생활 혹은 이와 마찬가지로 흔히 알려진 범인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병에 걸리는 것의 형이상학적인 면을 앞에 세우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질병의 증상들은 정신적인 갈등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방식이며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환자의 숨겨진 문제점을 그때그때 밝혀줄 수 있다. 한 인간의 몸에 어떤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주의를 끌게 된다. 그 결과 종종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던 인생 행로를 갑작스럽게 중단시키기도 한다. 증상은 주의력, 관심, 정력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이기도 한 한결같은 흐름의 문제를 제기하는 신호가 되는 것이다. 증상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외부의 요인으로 일어나는 이 중단 사태를 우리는 장애로 받아들이며 따라서 대부분 단 하나의 목표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방해하는 것을 다시 없애는 것이다. 인간은 방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증상을 퇴치하려는 고된 노력이 시작된다. 이 노력 역시 관심을 기울이고 정신을 쏟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증상은 우리가 늘 그것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통의학은 증상을 해석하는 것을 철저하게 피하며 그런 식으로 병이든 증상이든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증상이 보내는 신호는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증상들은 무시해도 좋은 신호로 변해버린다.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기 위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자동차의 계기판에는 여러 가지 표시등이 달려있다. 이것들은 차의 어떤 중요한 기능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만 깜빡인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할 때 이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 신호를 따라 운전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램프에 화를 내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결국 이 램프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을, 즉 그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들에게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해주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증상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 증상을 차단하려 하는 것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길을 증상에 두지 말고 더 깊이 살펴야만 한다. 그 증상이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지 이해하는 법을
익히려면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처를 취할 능력이 없는데 정통의학의 문제점이 있다. 정통의학은 증상에 너무나 매료되어 있다. 그 때문에 정통의학은 증상과 병을 동일시한다. 다시 말해 형식과 내용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증상보다는 병든 상태 그 자체를 살펴봐야 비로소 그것이 정직한 고찰이 된다. 그런데 병든 상태는 지금까지 줄어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병든 상태는 죽음과 마찬가지로 인간 존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몇 가지 사소한 실질적인 술책으로는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 우리는 병과 죽음을 그 고결함과 존엄성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 병은 인간이 의식 속에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인간의 상태이다. 이렇게 내면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몸을 통해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증상은 신호인 동시에 정보 전달자이다.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중단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증상은 인간, 즉 영혼을 가진 존재인 우리가 병들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영혼 속의 세력들이 균형을 잃었다는 사실을 신호로 알려준다. 증상은 우리에게 무언가 빠져있다는 정보를 준다. 병자가 정말로 치유되었다면, 즉 온전하고 아픈 곳이 없다면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치유되었는데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는 치유된 것이 아니라 병든 것이다. 이렇게 병든 상태가 몸속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언가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대신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 인간이 일단 병과 증상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그의 기본 입장과 병을 대하는 태도는 급격하게 변한다. 그는 증상을 더 이상 최선을 다해 퇴치하고 제거해야 될 심각한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증상이 자신에게 불편한 곳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원래 병든 상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제 증상은 우리가 발전하고 깨닫는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우리가 이 최고의 계명을 따르지 않을 때는 매우 엄격한 모습과 비정한 모습도 보일 수 있는 일종의 스승이 된다. 병의 목적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되게 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병을 퇴치하는 것과 병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의 차이가 있다. 치유는 오로지 성질이 변화된 병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완치된 증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이미 그 말뜻을 보더라도 인간이 더 건강해져야, 즉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해져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치유는 항상 영원한 행복,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의식의 완전함에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는 부족한 것을 채워 넣음으로써 일어나며 따라서 의식의 전망 내지 가능성을 넓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하는 데 있어 양쪽 극이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반대쪽 극을 제거하면서도 한쪽 극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 중 대부분은 이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는 데 들어간다. 사람들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병을 물리치려고 노력하며 사람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없애려고 하며 사람들은 살기 원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낸다. 수천 년 동안 기울인 노력이 성과가 없는데도 인간들이 그런 구상을 의심치 않는 것은 여전히 인상적이다. 만약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쪽 극으로 다가가려고만 노력한다면 반대쪽 극도 드러나지 않게 그와 비례해서 함께 드러난다. 바로 의학이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의사들이 건강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도 그와 더불어 똑같이 드러났다. 우리가 이 문제점에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접근하려면 양극적으로 살피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마다 동시에 그 반대쪽 극도 함께 살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것을 거부하는 것은 비록 한쪽 극을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놓았지만 그것의 존재마저 없애버린 것은 아니다. 거부당한 극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의식 속의 그림자 속에 존재한다. 어린 꼬마들이 눈을 감음으로써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인간들도 자신의 내면에서 현실의 나머지 반쪽을 거들떠보지 않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한쪽 극, 그것을 의식의 빗줄기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반면 그 반대쪽의 극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어둠 속에 남겨둔다. 그림자는 인간의 가장 큰 위험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인간의 모든 의도와 노력이 결국 정반대로 변하도록 만든다.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이름 모를 악령의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불행의 진정한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결코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서 흘러나온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인간이 겪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영역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간다. 하지만 이것은 양극성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노력은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현실에 거부당한 부분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역설적인 법칙성의 본질이 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에 가장 많이 몰두한다. 이때 인간은 거부당한 원리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직접 경험할 정도가 된다. 이 마지막 두 문장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어떤 원리를 거부하면 해당 인물은 반드시 그 원리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 법칙에 따라 아이들은 그들이 너무나 싫어했던 자기 부모의 행동 방식을 나중에 언젠가는 받아들이고, 반전주의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호전적이 되고, 도덕주의자들은 방탕해지고, 건강제일주의자들은 중병에 걸리게 된다. 우리 의식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불안을 불어넣는다. 그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그림자는 오로지 우리가 우리 곁에서 가장 멀리 밀어보냈고, 우리가 조금도 경험하고 싶지 않거나 우리의 내면에서 전혀 발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든 현실 부분에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멋지고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너무나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의 총합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되어야 옳다. 그림자는 이 세상이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빠져있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자가 우리를 병들게, 즉 불완전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병들게 만든다. 그리고 그림자와의 만남은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이것이 병과 치유를 이해하는 핵심 비결이다. 증상은 언제나 물질적인 존재 속으로 밀려나간 그림자의 일부이다. 증상을 통해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증상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을 경험한다. 증상은 신체라는 우회적인 수단을 통해 인간을 다시 온전하게 만든다. 이것은 완전함이 마침내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는 상호 보완성의 원리이다. 한 인간이 어떤 원리를 자신의 의식 속에서 경험하기를 거부하면 이 원리는 몸속으로 밀려나와 그곳에서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 증상은 인간에게 자신이 거부했던 원리를 그럼에도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도록 깨닫도록 강요한다. 이렇게 해서 증상은 인간을 온전하게 만든다. 증상은 정신에서 빠진 것을 신체적으로 대신 채워주는 것이다. 바로 증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림자 속에 놓여 있어서 평소에는 우리에게서 결코 발견해내지 못할 그런 정신의 측면을 우리가 증상에서 살펴보면 볼 수가 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정신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 거울은 우리에게 정신이 거기에서 비춰지지 않고서는 인식할 수 없는 것도 보여준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도 우리가 본 것을 자신과 연관시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책은 우리가 증상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그런 통찰력, 즉 꿰뚫어보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병은 모든 일면성을 보충해주며 병자에게 다시 중용을 지키도록 해준다. 그러면 벼랑간 교만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권한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다. 그러면 많은 환영이 순식간에 깨지고 굳어져 버린 인생 행로에 대해서 불현듯 의문을 가지게 된다. 정직함은 자기 자신만의 미덕을 지니고 있으며 병자에게서 이 미덕의 일부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다. 대립을 하나로 묶는 수단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원리는 자신을 열어줌으로써 그때까지 밖에 있었던 것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로 합쳐지려고 애쓴다. 사랑은 뒤섞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따로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는다. 사랑은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아를 타자로 그리고 타자를 자아로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사랑은 제한과 조건 없이 허락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이 세상 모든 것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 사랑을 실현하지 못한 셈이다. 사랑이 아직 선별하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구분하지 않지만 선별은 구분하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질투가 개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사방으로 퍼지려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끌어안는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보여주는 바로 그 사랑이다.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불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심이 든다는 사람은 더더욱 적을 것이다. 통일성인 하느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인 것이다. 태양은 온기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보내며 자신의 빛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나누어지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 인간이 매번 자기 자신만 맞추게 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사랑에는 장애도 없으며 사랑은 변모한다. 악을 사랑하라. 그러면 악은 구원받을 것이다. 병은 인간에게 치유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병은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해주는 전환점이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으려면 인간은 맞서 싸우는 것을 중단하고 그 대신 병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을 듣고 깨닫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병자는 병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으려면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그 증상과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병자는 자신에 대한 자기만의 견해와 생각에 대해서 가차없이 의문을 가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증상이 자신에게 몸을 통해 깨우쳐 주려 애쓰는 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병자는 자신에게 빠진 것을 의식 속으로 들여보냄으로써 증상이 나타낼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치유는 항상 의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태도가 성숙해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어떤 그림자의 일부가 몸속에서 밀려나와 거기서 겉으로 드러나 증상이 생겼다면 치유는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것이다. 즉, 그 증상의 원리가 의식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여짐으로써 그것의 물질적인 존재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1부 내용이 끝나고요. 2부는 구체적인 병의 증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체가 침입한다. 이것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아니면 톡신일 수도 있다. 이 침입은 많은 문외한들이 늘 믿고 있듯이 병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우리 몸이 이 병원체가 들어오게 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느냐에 좌우된다. 의학은 이것을 면역력이 약화되었다고 표현한다. 감염 문제의 본질은 무균 상태에 매달리는 광신자들이 항상 그렇게 하듯 병원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보다는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에 달려있다. 이 설명만 해도 이미 거의 말 그대로 의식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는 인간이 균이 없는, 즉 문제점과 갈등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보다는 갈등과 함께 살아갈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증상은 공격 성향이 의식에서 몸속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이제는 몸속에서 맹렬히 날뛰는 것이다. 이제 환자는 하고 싶은 대로 방어하고 공격하고 맞서 싸우고 제압한다. 적들이 너무 빨리 사라져버려서 이 신나는 일이 너무 빨리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극히 하찮은 대상들도 적으로 선언한다. 예를 들어 꽃가루, 고양이나 말의 털, 먼지, 세제, 담배 연기, 딸기, 토마토 동이 그것이다. 이 선택에는 제한이 없으며 환자는 일단 유사시에는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맞서 싸우지만 대개는 몇몇 상징성을 띤 단골 메뉴들을 특별히 선호한다. 알레르기 환자는 자신이 회피하고 거부한 영역과 의식적으로 대결하는 법을 익히고 마침내 그 영역을 자신의 의식 속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동화시킬 수 있을 때에만 치유될 수가 있다. 그런 환자가 방어 전략을 짜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적들과 화해를 해야 한다. 적들을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호흡에 대한 의미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자신의 자아 속에 다시 고립되어 지내고 싶더라도 호흡은 비자아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우리의 적도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와 똑같은 공기를 흡입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식물과 동물이 호흡하는 것도 그것과 똑같은 공기다. 호흡은 우리가 계속 만물과 연결하게끔 해준다. 인간이 아무리 거리를 두려 해도 호흡은 인간을 모든 것과 연결시켜준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서로 연결시켜준다. 그러므로 호흡은 접촉, 그리고 인간 관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셈이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것이 적절히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몸속에서 단 것을 먹고 싶은 갈망으로 다시 태어난다. 단 것과 군것질을 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은 항상 충족되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갈망의 표시다. 달콤하다와 군것질을 하다라는 말의 이중적 의미는 우리가 가장 군것질 해보고 싶은 달콤한 아가씨라고 말할 때 매우 생생하게 드러난다. 사랑과 달콤함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군것질을 즐기는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갈망한다. 이 원칙은 안심하고 믿어도 좋다. 생각을 많이 하고 정신적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짠 식품과 자극적인 음식을 매우 좋아한다. 대단히 보수적인 이 사람들은 햄이나 소세지 같은 훈제 고기를 좋아하고 설탕을 넣지 않고 마시는 강한 차를 즐긴다. 양념이 듬뿍 들어간, 심지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느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색다른 음식, 때로는 그것이 몸에 맞지 않고 소화하기 힘들더라도 그런 음식을 좋아하고 도전적인 사람들도 있다. 환자를 위해서 병원에서 규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사정은 이와 전혀 다르다. 소금도 넣지 않고 양념도 뿌리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 몸을 사린다. 그들은 겁을 먹고 어떤 힘든 도전도 피하려고 하고 그 어떤 대결도 두려워한다. 이런 불안이 커지면 급기야 위장병 환자가 죽을 먹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위장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심기가 거슬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난 신물이 난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분노를 의식적으로 극복하거나 아니면 공격 성향으로 바꿔서라도 차라리 자신의 분노를 삼키는 데 실패하면 그의 공격 성향과 화가 난 기분은 위산으로 변해 몸에서 증상으로 나타난다. 위는 비물질적인 감정을 처리하고 소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공격성 액체를 물질적인 영역으로 분비함으로써 산성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애써 참아냄으로써 위가 극복하도록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다시 끓어오르고 그래서 위쪽으로 밀려 올라오는 수고스러운 시도인 것이다. 위산은 밖으로 드러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밀고 올라온다. 그러나 위장병 환자는 이 일 때문에 곤란스러워한다. 그는 자신의 짜증과 공격 성향을 의식적으로 다룰 능력이 없다. 따라서 갈등과 문제점을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능력도 없다. 위장병 환자는 자신의 공격 성향을 전혀 드러내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공격 성향을 보인다. 잘 씹지 않은 음식물은 자극을 받고 위산 과다 상태인 위에서는 특히 소화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을 씹는 것은 공격 성향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씹는 행동이 없다면 이것은 다시금 위에 부담을 준다. 그리고 위는 더 많은 위산을 만들어낸다.
정신과 위액 분비에 밀접한 관계는 파블로프 시럽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다. 감정과 공격 성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즉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기본 태도는 따라서 결국에 위궤양과 종양을 발생시킨다. 위궤양이 생기면 외부의 압착물 대신 자신의 위벽이 소화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소화하는 것이다. 제사를 찢는다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다. 위장병 환자는 자신의 감정을 올바로 자각하고 갈등을 주의 깊게 처리하고 인상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외에도 종양 환자는 어린애 같은 우존심, 어머니 같은 안온함을 바라는 소망, 그리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그 염원을 올바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변비는 내주려 하지 않는 욕망, 꼭 붙들고 싶어하는 욕망을 표현하며 항상 인색함에서 오는 일련의 문제들과 서로 통한다. 변비는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시달리는 매우 흔한 증상이다. 변비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며 물질적인 영역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대장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추가된다. 소장이 의식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와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장은 무의식, 즉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지하 세계에 해당된다. 무의식은 신화적으로 보자면 저승이다. 대장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세계다. 왜냐하면 대장에는 생명력으로 변할 수 없었던 그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대장은 발효가 일어나는 곳이다. 발효도 마찬가지로 부패 과정이고 죽어가는 과정이다. 대장이 몸에서 밤의 측면인 무의식을 상징한다면 똥은 무의식의 내용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변비의 두 번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의식하지 못한 내용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대한 불안이다. 그리고 의식되지 못한 억압된 내용을 계속 지니고 있으려는 노력이다. 정상적인 인상들은 계속 쌓이는데도 우리는 그 인상들에서 다시 약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변비는 우리에게 우리가 내어주고 놓아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내용에도 집착하며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암세포는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활동을 자신이 속한 신체기관, 따라서 그 생명체 전체를 위해 바쳤던 그런 세포였다. 따라서 그 생명체가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이 세포는 자신의 신조를 바꾸고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자기 정체성을 버린다. 그리고 자기만의 목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차없이 실현하기 시작한다. 암세포는 지금까지의 고유한 장기 기능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자기 자신의 번식을 우선으로 내세운다. 이 세포는 이제 더 이상 다세포 생명체의 일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사적으로 그 이전 단계에 놓인 단세포 생물로서의 생존 방식으로 돌아간다. 암세포는 자신이 속한 세포 집단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이제 무분별한 분열 활동을 통해 급속하고 무자비하게 확산된다. 다세포 동물인 인간의 충직한 구성원으로서 이 세포는 단지 이 다세포 동물의 생존에 유익한 정해진 활동만 하면 되었다. 이 세포는 남을 위해 내키지 않는 일을 수행해야 되는 수많은 세포들 중 하나였다. 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그 이전 언젠가 이 인간은 이 세포 자신의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렸다. 단세포 생물은 자유롭고 독자적이며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신의 무한한 번식을 통해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 다세포 동물이 되면서 이 세포는 사멸할 운명에 놓였으며 부자유스러워졌다. 이 세포가 자신의 이전의 자유를 기억해내고 단세포 생물로 돌아가 자신의 불멸성을 독자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그토록 놀라운 일일까? 이 세포는 지금까지 공동체를 이루던 집단을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용하고 가차없는 행동으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다. 암에 걸리는 것은 이 시대와 우리의 집단적인 세계상을 보여준다. 우리들 내면에서 스스로 암이라고 깨닫고 있는 것만 암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신의 이익을 무자비하게 확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인간들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에 있어 자기만의 목표와 이익을 경계에 관계없이 확장시키려 노력하며 도초에 그들의 이해관계의 거점을 구축하고 오직 자기만의 생각과 목표만 관철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때 다른 모든 사람을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한다. 우리 모두는 암세포와 똑같은 농거를 편다. 우리의 성장은 너무나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공급을 제대로 맞춰주지 못한다. 우리의 의사소통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빠짐없이 갖춰져 있지만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은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연구하고 실험하고 조사한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발전을 위한 것이다. 발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 더 많은 발전을 하는 것이다. 우리 인류는 목적지 없는 여행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류는 절망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인간들의 목매함과 근시한적인 사고는 암세포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 경제적인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지구의 환경을 배양소와 숙주로 이용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숙주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도 포함하고 있음을 깨닫고 화들짝 놀란다. 인간들은 식물, 동물, 광물 할 거 없이 세상 만물을 자신의 배양소로 여긴다. 모든 것이 오로지 우리가 이 지구상에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게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인간들이 어디서 암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을 용기와 뻔뻔함이 있었을까? 암은 단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다. 암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농고를 보여주며 이 과정의 끝판도 보여준다. 암을 퇴치할 필요는 없다. 암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인간이란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그 거울을 깨트려 버리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인간들 자신이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것이다. 암은 일그러진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경계와 장벽을 허문다. 사랑을 통해서 대립 관계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결합된다. 사랑은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사랑은 모든 것 위로 펼쳐지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은 죽음도 겁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을 의식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이 신체의 일부로 밀려나가 그곳에서 자신의 법칙을 암으로써 구현하려고 애쓰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암세포도 모든 경계와 장벽을 허문다. 암은 신체 기관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없애버린다. 암도 모든 것 위로 확산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암세포도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암은 엉뚱한 영역에서의 사랑이다. 온전함이나 합일은 오직 의식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을 뿐 물질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물질은 의식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무상한 형상계에서는 인간은 불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들의 그 모든 힘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세상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갈등과 문제점이 없고 불화와 대결이 없는 그런 세상 말이다. 병과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건강한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도 결코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형상계는 경계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들이 형상들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의식 속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이 모든 목표는 누구에 의해서나 어느 때든 실현될 수 있다. 양극적인 세계에서 사랑은 집착하도록 만들며 통일성 속에서는 흘러가게 해준다. 암은 잘못 인식된 사랑을 보여주는 증상이다. 암은 오직 참된 사랑 앞에서만 존경심을 보인다. 참된 사랑의 상징은 심장이다.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신체 기관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띄엄띄엄 요약해서 그리고 발췌해서 읽었기 때문에 맥락이 좀 많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일부 내용은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조금 어려운 관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의미를 곱씹으면서 읽다 보면 그 의미의 그 심오함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